그 다음에 보면 이제 후쿠자와 유키치가 태어난 곳은 나카츠 성이라고 지금도 나카츠 시가 있는데요. 이 보면 왼쪽 사진은 제가 이제 직접 찍은 사진인데 둘 다 이 성을 제가 아무리 잘 나오게 찍으려고 해도 잘 나올 수 있는데 각도가 안 나와요. 여기서도 찍어보고 저기서도 찍어보고 성 자체가 볼품이 없어. 그 제가 이제 망원 렌즈를 들고 와서 저 멀리서도 찍어보고 가까이서도 찍어보고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그나마 잘 나온 게 이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아주 큰 번이 높은 지위에 있는 번은 성도 잘 만들어져 있고요. 조그만 번, 세력이 약한 번은 이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도쿠가와 막부 만들어질 때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협력했던 번이긴 하지만 아주 작고 힘없는 번이었고 거기에 하급무사로 후쿠자와 유키치가 장남도 아니고 차남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신분사회에서 작은 번에 하급 신분의 차남이라고 하는 지위는 빨리 집을 떠나서 어디 양자로 가든지 자기 살 길을 모색해야지 되는 지위이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뭐 정말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모든 게 장자 위주로 되어 있었고 근데 후쿠자와 유키치는 아버지가 일찍 2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태어난 건 오사카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들 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냥 이제 조그만 가난한 집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일찍 후쿠자와는 그래서 원래 아버지는 얘가 태어나면 이제 그 차남의 지위니까 절에 보내야 되겠다. 응? 원래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절에 가면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특히 가난한 집안의 차남, 사무라이 하고 절로 일부러 많이 보냈는데 아버지는 원래 이제 그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됐고 본인 일찍 이제 양악을 배우기 위해서 떠나는 거죠. 나가사키로. 그렇게 하면서 후쿠자와가 이제 자기의 인생을 어찌 보면 굉장히 스스로 개척해 나간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보면 쉽게 말하면 고학을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헤쳐나가는 거죠. 그 옆에 있는 탑은 그 성 저쪽에 가면 있는 탑인데 독립자존이라고 후쿠자와 유키치의 아주 대표적인 모토입니다. 독립자존. 그 독립자존 탑이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그 다음 위에 사진은 후쿠자가 처음 태어났던 생가. 왼쪽에 보면 이제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고 사람 밑에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그 밑에는 후쿠자 유키치가 살았던 나카츠의 집, 그게 이제 자기가 쭉 살았던 집이죠. 그 위에 보면 갈대 지붕으로 된 저게 전형적인 하급 사무라이 집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게 이제 창고인데 창고를 개축해서 2층에 다락방을 만들어서 그 중간에 있는 조그만 인형 있는 사진처럼 자기 혼자서 공부를 이제 한 거죠. 제가 직접 가서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그거는 이제 1858년이 게이오 대학이 설립 연도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일본의 사립대학 중에서는 최고 오래된 대학인데 엄격하게 말하면 58년에 양학을 가르치는 양학숙을 자기 개인 학숙을 만들었던 장소입니다. 게오 대학은 68년에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 자리는 지금 이제 옛날 동경에 가면 도쿄 가면 츠키지 시장 있지 않습니까? 수산물 시장 그 근처에 있는 건데요. 근데 요 자리에서 그 스기타 겐파쿠가 해체 신설을 하여튼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스기타 겐파쿠에 관한 기념 조형물이고요. 왼쪽은 이제 후쿠자와 유키치의 기념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82년도에 일본 근대 문화가 시작된 땅이다. 그리고 개혁 의숙의 발상지이다. 난학의 셈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있습니다. 1982년이 스기타 겐파쿠의 그게 만들어진 지 몇 주년 되죠? 1774년이니까 한 200년 좀 더 되네요. 네. 그래서 후쿠자와 유키치 이제 서양 체험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새로운 변신을 하게 되는데 18세 때 고향을 떠나서 나가사키, 오사카에서는 오가타 고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오가타 고안에 관한 드라마는 일본 드라마 중에서 지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어질 인자를 지인이라고 발음하는데 그거 한번 시간 될 때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한 번씩 꼭 보라고 하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다 보고 나서는 굉장히 감동적이었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주변에 권해드리는데 그 중에 아주 정말 잘 되어 있는 드라마입니다. 예. 1860년에 미국을 갔다 오고요. 이때 이제 갔다 오고 나서 막부의 정식 관리로 이렇게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역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외무부에서 번역 담당하는 직원으로 이렇게 되고, 근데 그 당시에 양학, 특히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계속 신분 지위가 올라가고 막부 관리가 돼서 이제 결혼도 하게 되어서 이제 그 당시 자기가 생각도 못했던 그런 출세의 길을 좀, 그러니까 이제 그 하급무사의 차남으로서 막부 관리가 된 것은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독학을 해서 배운 영어 실력으로 됐던 거죠. 그 다음 62년에는 유럽을 가서 8개국을 한 1년 동안 다녀오고요. 이때 책을 상당히 많이 사옵니다. 사와서 자기가 서양 사적을 쓰는 참고 자료를 이렇게 쓰게 되고요. 67년에 갔다 와서 이제 영어 원서를 굉장히 많이 구입해 왔고, 말씀드렸듯이 개요 대학의 원서 수업에 쓰게 되고요. 이때 갔다 오고 나서 자기가 이제 미국 가는 배 안이나 이런 등등에서 이미 자기가 이제 기본 생각은 굉장히 서구의 사상을 많이 보고 서구 나라를 본 상태이기 때문에 막부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술 먹으면서도 했던 이야기 등등을 보고 막부의 관리가 이제 갔다 오고 나서 막부에 이제 이야기를 해서 추궁을 받게 되고, 자기가 가져왔던 책도 다 압류를 처음에 당했다가 나중에 다시 다 이제 찾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때 갔다 오고 나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자기 대학에 가르치는 거, 사회활동 읽지 않아. 문명론 개략 나오고 전후 시기까지는 딱 공부만 하게 됩니다. 한 10년 가까이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때 자기가 사왔던 아까 말씀드린 토크빌의 책이라든지 제이슨 밀의 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영어로 다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학문의 권장, 그 다음에 문명론 개략을 집필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때 갔다 왔던 사진들입니다. 쭉 보시면, 그러니까 후쿠자와는 가장 먼저 영어를 했던 사람이고 유럽과 미국을 갔다 왔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1860년대에 3번이나 갔다 온 사람은 후쿠자와 유키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이것은 개요 대학, 그다음 밑에 있는 것은 이제 개요 대학에서 원서 교재로 썼던 물리학 책. 여기는 국리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쿼켄보스라고 하는, 발음이 좀 어려운데 사람의 물리학 책. 오른쪽은 지지신보 창간호입니다. 그다음 후쿠자와 유키치가 썼던 책들 전체 56권이 있거든요. 표지들 다 모아놓은 것들. 근데 후쿠자와 유키치 책이 보면 다양한 분야에 이제 자기는 서구에 관한 것을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무슨 부기법에 관한 거, 회의하는 법에 관한 거, 등등, 그 물리와 화학에 관한 거, 기초적인 과학들 등등이 많고, 뒤에 오면서 이제 정치 제도에 관한 거, 사상적인 관한 것을 이제 집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후쿠자와 유키치와 이와쿠라 사절단에 관한 건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넣어놓은 이유는 이제 메이지 유신을 이끌어왔던 주체 세력의 생각이 이와쿠라 사절단을 통해서 한 22개월 정도 서구 순방을 13개국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건국을 이끌어 나갔던 그 당시 지도자의 생각이 후쿠자와가 자기가 10년 전에 쭉 경험했던 그런 서구 문명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가졌던 생각과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일치가 되는 과정이 요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문명개화 정책이라는 것도 후쿠자와는 이미 오래전에 자기가 경험을 했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쪽 가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유신 정부의 지도자들은 그런 생각이 아직 약했으니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군인이었으니까 전투만 10년 동안 줄차게 했던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때 와서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근대화 과정을 잠깐 보면 주로 이제 공부성과 병부성 주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근데 철도, 통신망, 이거 보면 철도는 72년도에 신바시에서 요코하마가 개통이 됩니다. 영국은 최초의 구간 개통된 게 1825년인데 한 47년 정도 뒤에 만들어졌고, 통신망은 영국은 1839년, 미국은 1844년에 개통되는데 일본에서 요코하마에서 도쿄 간 69년도에 부설이 되고, 그 다음 제사 방적업 같은 것도 70년대, 80년대. 그래서 80년대에 오게 되면 오사카 자본을 모아서 방적회사를 만들어서 민간에서 만들게 되고, 전력회사도 그전에는 이제 가스등을 쓰다가 이때 오면 이제 전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83년도에 도쿄에서 쉽게 말하면 가로등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80년대에 오게 되면 거의 이제 서구 수준의 문명을 가지게, 물질 문명을 가지게 되고, 전차까지. 그래서 여기에 도쿄역 뒤에 있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 이렇게. 그 다음엔 전철이 다니는, 이게 1880년대, 90년대 오게 되면 이미 이 정도 수준까지 다 오게 됩니다. 이제 후쿠자와 유키치의 책에 관해서 이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후쿠자와의 말, 그러면 대표적인 게, 아까 계속했던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고 사람 아래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학문의 권장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학문의 권장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말은 일신이 독립해야 일국이 독립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이 두 개는 다 외우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배우니까. 중고등학교 때 배우고. 그래서 일신이 독립해야 된다는 말은 경제적인 독립.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 기를 때 너는 이제 돈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네 스스로 버려야 된다는 말을 잘 안 하는데 일본은 그게 좀 철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신 독립의 핵심은 첫째는 경제적인 독립이고요. 스스로 자기가 일용할 양식을 스스로 버려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네 생각을 남에게 의존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독립과 정신적인 독립 두 가지를 이렇게 의미하는데요. 학문의 권장은 이제 한 17편으로 1872년에서 76년까지 요즘 책으로 하면 10페이지 전후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해놓은 글인데, 그게 이제 아주 대히트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70년대, 80년대 청소년들은 그 책을 보면서 자기의 청춘의 꿈을 이제 많이 키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후쿠자와 유기치 책을 들고 공부하는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전에는 신분사회였잖아요. 신분에 의해서 다 정해져 있었고,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었던 건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신분의 틀을 못 벗어났는데, 메이지 유신 이후에 드디어 신분에서 벗어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자기가 할지를 모르는 혼란기에 있었던 건데, 후쿠자와가 지금은 신분이 아니고 공부를 하면 네가 높은 지위를 가질 수도 있고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라. 청년들이 공부를 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니까, 그걸 보고 이제 새로운 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을 청년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후쿠자 유기치 책을 들고 한 게 굉장히 그런 이 시대의 드라마나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신분에서 학문으로 밖에 나갔던 그런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문의 권장에서 개인의 권리가 뭔지 등등 또 쭉 설명이 나오고, 실제 학문은 공부하라 이런 의미지만 실제 안에 보면 신분사회, 봉건사회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다음 사람은 어떤 권리를 갖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고, 특히 후쿠자와는 남녀 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 이제 서구를 오랫동안 여러 번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례적으로, 그 이제 존 스튜어트 밀도 남녀 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영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당시에 대부분 그런 생각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그래서 책도 남녀 평등에 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의 기풍,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다사쟁론에서 나온다. 논쟁과 토론, 그런 것을 통해서 나온다.
단일한 의견에, 획일적인 의견에 의해서는 자유가 생길 수 없다. 인자가 문명론 결학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은 그 자체가 뛰어나서 지금까지 전해진 게 된 것이 아니고 공명의 가르침이 전제 정치에 편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일본의 정부는 있어도 아직 국민은 없다. 1875년대에 쓴 글이니까. 그래서 이런 글들을 쓰면서 일본 사회에 일본이 새로운 근대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민을 형성해야 된다. 그 국민은 독립자존해야 되고 자유와 평등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국민이 형성되어야지만이 일본이 제국주의 세력에 맞서서 물론 제국주의라는 말은 안 쓰지만 외세에 대항해서 자주 독립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의 품행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품행부터 해서 생각이 바뀌고 등등등등 해서 그것이 되어야지만이 나라의 독립도 가능하다. 안 되면 불가능하다. 근데 이런 이제 이 인민의 품행이 바뀌지 않으면 나라의 독립이 불은 토크빌의 책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토크빌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일반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뭐 그런 품행 이런 것들부터 바뀌어야지만이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가 형성될 때 보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제 문명론 계략을 보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제 상당히 이해하는 게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중요한 책이면서도 그래서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참 어려운 책 같아요. 보면 볼수록. 그래서 이제 문명론 계략을 쓰면서 구자가 참고했던 서양 서적들을 보시면요. 첫째가 이제 프랑스와 기조의 유럽 문명사. 1800년대 초의 사람이고요. 이때 프랑스 정부의 외교부 장관도 했고 학자로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유럽 문명사는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문명사보다는 저는 이제 이 책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고 하여튼 굉장히 자기 논점도 분명하고 해서 참 좋은 책 같고 번역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헨리 버클 영국 문명사. 문명사 관점에서 그 당시에 후쿠자와가 문명론 계략을 쓰면서 참고한 건데 버클 책은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J.S. 밀의 자유론, 여성의 해석, 정치, 경제학 원리, 공리주의 허버트 스펜스의 사회학 원리, 제일 원리 그 다음 이제 아담 스미스의 책까지 보거든요. 국부론과 도덕 감정론도 보게 되고요. 그 다음 찰스 다윈의 진화론도 보고 토쿠빌의 책 이제 두 권을 보게 되고요. 이제 토쿠빌의 책은 그 당시에 일본에 한 9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한두 판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야, 참 일본이라는 사회가 물론 이제 이 사무라이 계층이 굉장히 이제 이 지적으로 높았던 층이고 그 한 40만 정도 되는 메이주신 이후에도 그 사람들이 책을 많이 보거든요. 지식 독자층이니까. 그래도 이제 이 정도의 책까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었다는 것은 정말 요즘 우리나라를 봐도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미국 민주주의 책 번역된 거를 보다가 새로 나오고 나서 또 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책들은 제가 여러 번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요즘도 이런데 그 당시에 참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명론 계략의 의의는 뭔가 하면 이제 그 당시에 대부분 이제 이 혁명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특히 이제 혁명 주체 세력, 유신 주체 세력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혁명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혁명은 좀 다르거든요. 뭔가 하면 사츠마 조슈의 많은 사무라이들은 그냥 막부 대신 자기 두 번이 권력을 갖는 걸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 쿠데타 전과 후의 과정에 사실은 그런 고민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혼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몇몇 다이묘가 그러면 연합해서 정권을 만들자 이런 안부터 뭐 여러 가지가 나오다가 결국은 다 무산시키고 이제 사츠마 조수의 핵심 세력들이 단일한 중앙 권력기구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쭉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무라이들이 자기가
이 사무라이라는 것은 전쟁에 참여해서 그 공으로 땅도 더 받고 지위도 더 올라가고 그래서 유신 과정 전 그 뒤후에 반란 진압 과정에서도 사츠마 사무라이부는 가고시마에서 출발해서 저 동북번까지 뭐 한 2,000km 떨어진 데까지 1,000몇백 킬로 떨어진 데까지 가서 1년 이상 전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고생을 하고 오면 당연히 새로운 정부에서 자기 신분도 높여주고 재산상의 이득도 줄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 정권이라 생각하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그때 전투에 참여했던 많은 사무라이들이 그런 생각으로 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872년, 3년 쭉 하면서 일본 안에 반란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 반란의 세력 대부분이 유신 주체 세력 안에서 나오거든요. 그런 불만 때문에 나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서남전쟁 77년에 이제 굉장히 큰 희생을 치르면서 그것이 패배로 끝나고 나서 이제 반란이 사라지게 되는데 77년까지는 그게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후쿠자와가 이 책을 쓰면서도 그런 상황을 굉장히 많이 감안해서 쓰는 거죠. 지금 이제 일본이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은 그런 식의 사츠마 조시본의 권력 탈취와 이전의 막부 정권을 단순히 대체하는 권력 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로 가야 된다. 그 핵심은 자유라든지 그다음 권력 편중을 없애는 거라든지 저는 공화라고 이렇게 보는데 자유, 공화, 독립, 자존 이런 가치를 토대로 하는 서구의 기본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그 상태에서 서구 문명의 제도와 물질 문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야말로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운 전환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후쿠자와가 혁명의 길을 문명의 길로 바꾸는 사상적인 대전환을 했다. 물론 이게 다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죠. 그 당시 이제 황국사관으로 흘러가는 과정이 쭉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때 그 씨앗은 뒤에까지 일본 사회에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